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 간이 찾아온 불황, 유통 패션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유통 이야기 집중을 해볼 텐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유통 쪽이라고 하면은 워낙 또 온라인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저만 해도 사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핵심은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커머스의 고성장세가 최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유통산업의 헤게모니가 온라인으로 갔었는데 이제 리오프닝을 넘어서 마스크까지 벗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유통산업의 헤게모니가 오프라인으로 조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채널 실적이 이것 때문에 올해 내내 좀 양호할 것 같고요. 핵심 키워드는 스피լ오버 효과랑 집객 말씀드리고 있는데 집객과 스피լ오버. 네. 이제 구매 채널이 온라인까지 넓어진 상황에서 고객들이 오프라인까지 찾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채널 업체들이 인기 있는 아이돌이나 콘텐츠의 이제 굿즈샵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각지의 맛있는 디저트 가게, 슬램덩크 굿즈샵 같은 것들로 그렇죠. 네, 팝업 스토어를 진행해서 고객들을 좀 모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팝업 스토어 제품을 사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방문을 하신 분들이 결국은 음료수를 사드신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저단가의 제품을 결국 사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마트에서 계산할 때 옆에 있는 거 하나 슬쩍 사듯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스피լ오버 효과라고 하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스피լ오버 효과가 이루어져야 사실상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이 유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주요 키워드를 살펴드렸습니다. 집객과 스필오버라고 해야 되겠죠. 집객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기 아이돌이나 콘텐츠의 굿즈샵, 요즘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각지의 맛있는 디저트 이런 것도 인터넷이나 SNS 등지에서 정말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팝업 스토어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좀 모으고 나서 그리고 스필오버라고 합니다. 이 찾아온 고객이 그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같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는 것들, 그 스피լ오버 효과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유통 섹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건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 이렇게가 좀 떠오르는데 2023년 올 한해 유통 섹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망을 해본다면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이 순서를 매겨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적 순서라고 한다면 2023년 기준으로는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추정한 결과로는 총 매출액 기준으로는 편의점, 면세점이 이제 미드 싱글 정도 성장, 그리고 백화점은 로우 싱글 정도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딩크족 그리고 노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의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면 같이 좀 갈 수 있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21년, 22년, 2년 동안 약 40%의 매출 신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혼자 자취를 하는 이런 1인 가구 분들, 젊은 직장인 분들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구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1인 가구의 증가세, 세대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인 가구나 딩크족,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편의점의 이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래서 1순위로 편의점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역시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연초부터 중국의 리오프닝주 이런 기대감들을 참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봉쇄가 됐던 중국이 올 한해는 다시 경기 재개를 할 것이고 내수 활성화도 굉장히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국면 속에서 뭐 굉장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성장률 자체는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같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첫 순위로 꼽힌 이 편의점부터 오늘 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겨울 지나고 봄이 다 왔습니다. 뭐 지금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게 많이들 느껴지실 텐데 뭐 봄이 되면 야외 활동 많이 좀 늘어나죠. 뭐 한강도 자주 다니게 되고 편의점 이용도 더 많아질 텐데 첫 번째로 편의점 지난해 2022년의 실적이 어땠는지부터 좀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편의점은 이 4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4분기가 성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10월, 11월, 12월 나눠보자면 10월, 11월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고 12월에는 월드컵 특수 때문에 마진이 좋은 이제 식음료 카테고리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좀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탑2 업체인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말씀을 드리면요. 네. BGF는 코로나 이전 19년 수준의 영업이익률인 3.4% 연간으로 기록을 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아주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해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반기 최근에 더 좋았네요. 뭐 일단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국면 속에서도 날씨가 제법 따뜻했고 여기에 다들 기억하시는 그 월드컵의 뜨거운 열풍 이 특수를 맞아서 참 좋았습니다. 뭐 BGF랑 GS를 다들 꼽아서 알고 계실 텐데 BGF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고요. GS는 쓴 돈이 되게 많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8% 이렇게 보였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를 조금 전망을 해볼 텐데 사실 뭐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도 이제 해제가 되고 있고 저는 뭐 물론 잘 쓰고 다닙니다만 날씨도 풀리게 되는데 앞으로의 당장 향후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유통주 전반적으로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 네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IT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분 싸움 같은 이슈들로 주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은 다소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멀어진 상황인데요. 편의점을 좀 놓고 보면은 2분기, 3분기 성수기 실적을 좀 보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편의점은 사실 트래픽이 늘어나야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네. 경상적으로는 4월에서 6월에 나들이 시즌, 그렇죠. 그리고 7월에서 9월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좀 계절적 비수기인 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정확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들어보니까 바로 공감이 되네요. 1분기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울 때는 이용이 상대적으로 뭐 적을 수밖에 없겠죠. 추운 날씨에 가까운 거리도 잘 나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2분기, 3분기에 이 성수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뭐 4, 5, 6월이 되면 정말 따뜻한 봄 날씨에 나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아까 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강만 잠깐 나가도 모두 편의점에 줄 서서 기다리거든요. 그런 성수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7, 8, 9월 뭐 휴가 다들 많이 가실 테니까 특히 코로나에 끝나는 국면 속에서 휴가 좀 그동안 미뤄두셨던 분들도 정말 많이 가시겠죠. 이런 성수기를 맞아서 이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음직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근데 이 편의점 쪽에서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치열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이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또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두 개의 빅 컴퍼니들이 경쟁을 하는 게 사실은 시장을 좀 커지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편의점 시장을 보면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한 56% 정도 되는데 이런 MS를 뺏기 위해서 뭐
경쟁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유통 채널들이 편의점으로 업종 전환을 하는 유사 업종 전환율이라는 지표가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 측면에서도 좀 보면요. 두 업체 모두 마진이 높은 PB 제품을 좀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 자체의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히트 제품 하나를 낸다고 다른 업체의 히트 제품이 안 팔리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이런 히트 제품이 있어야 편의점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될수록 매장 규모도 커지게 되고 가맹 점주도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쟁이 편의점 시장에는 좀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구도가 심해질 때 당연히 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생각이죠.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가 이거 다시 같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일 텐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도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또 지금 BGF와 GS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두 기업의 점유율만 해도 과반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또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 두 기업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피해를 끼치는 구조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PB 제품 개발하고 한쪽이 잘 성공을 한다고 해서 다른 쪽이 좀 막히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네요. 자, 그리고 좀 주가 면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주가 상황이 종목이 상당히 좀 엇갈립니다. 단적으로 지금 BGF만 봐도 저점 대비 뭐 40% 크게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GS는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 좀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편의점주들의 뭐 밸류 평가라든지 목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그 연초 이후에 주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최고가 기준일 거고요. 네네네. 연초부터는 BGF가 우하향하고 있고요. 네네네. GS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주가가 사실 편의점 실적 때문은 아니에요. 네. 둘 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너무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외에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제 우선은 슈퍼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호텔이랑 홈쇼핑 사업 부문에서는 좀 양호한 영업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훼손을 좀 야기했던 디지털 사업 부문에 이런 적자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4분기부터 확인을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GS가 조금은 더 성장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연초 이후 주가가 이렇게 갈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편의점주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아주 잘해왔던 우등생인 BGF 리테일보다는 이제 좀 열심히 다시 하고 있는 GS 리테일의 시장에 관심이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BGF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3배 정도 하단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GS 리테일은 2023년에 저는 300억 정도의 적자를 줄여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정도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상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GF는 한 1년 단위를 봤을 때 26만 원 정도, GS는 37,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편의점주 대표적으로 BGF 그리고 GS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상황이 조금 엇갈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중에서 어느 쪽을 고르느냐. 일단 여고님 선택은 GS를 부각을 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편의점 외 사업 부문이죠. 슈퍼 쪽에서 처음으로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호텔, 홈쇼핑 뭐 이런 사업 부분도 무난하게 영업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 들어갔던 투자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도 됐을 텐데 이게 확연히 좀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는 점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뭐 가격 전략, 투자 전략도 봤을 때 BGF는 26만 원 정도, GS 3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밸류 평가까지 매겨드렸으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편의점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패션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류, 뭐 섬유, 면세, 뭐 여러 가지 업종으로 세부 분류가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3년 높은 이익 개선 여력이 기대되는 업종 좀 어떻게 꼽고 계실까요? 이익 개선 측면에서 가장 기대되면서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이제 면세
업계일 텐데요. 네. 면세업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세업계가 관행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던 따이공들한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인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내 면세점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부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이공에 대한 혜택을 줄였기 때문에 따이공들이 이에 대해 반발해서 매출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아니,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알선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네, 인천공항에 입점할 면세점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2월 28일에 그 제안서를 내게 되고 4월 정도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점 업체는 객당 임대료 산정에 따라서 공항 면세점의 수익성이 좀 결정이 되게 되고요. 예. 그러면 면세점 이익 개선은 결국 알선 수수료가 하락하느냐, 임차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류 쪽에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의류에서는 이제 OEM 이익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유통 의류 업체들이 작년 2분기부터 좀 재고 과잉에 시달리면서 의류를 특히 수주를 많이 줄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나온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가 고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6.3%, 전월 대비해서는 2.5%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소비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 증진에 따라서 미국의 유통 의류 업체들이 재리스타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런 리스타킹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게 면세와 또 의류 좀 나누어서 살펴드렸는데 일단 면세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따이공들에 대한 혜택을 좀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따이공들이 이에 반발하게 된다면 여기서 실적 부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익 회복을 나설 수 있다는 점,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알선 수수료나 객장 임대료 이런 점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류 쪽에서도 살펴드렸는데요. OEM 쪽에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으니까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역시 뭐 이 중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해 말부터 그리고 올 초까지 중국의 경기 재개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죠. 다들 뭐 많이 기억하실 테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모든 걸 다 막았습니다. 그게 횟수로 3년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의 곳곳에서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시진핑 3년임 시작하자마자 참 위기 국면에 맞닥뜨리게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올해도 양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져가는 국면인데요. 자,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그 국내 마찰이 좀 있긴 했었죠. 그러다가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인들도 이제 근 2년간 연이은 봉쇄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못지않은 이런 폭풍 소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 백화점들에서 명품 오픈런이 발생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홍콩에서는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이제 브랜드력이 다소 낮아진 건 맞지만 그렇죠.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아이돌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거 다들 체감하실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드라마, 영화 틀어달라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뭐 별그대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전지현 씨가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화장품을 쓰면 그게 중국에 굉장히 유행이 됐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네. 지금 한국 문화 콘텐츠 위상이 높아진 게 우리나라 소비재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MLB 같은 브랜드는 코로나 기간에도 고성장을 사실은 지속했습니다. 네. MLB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하지 않는 브랜드로 좀 유명한데요. 이제 MLB 뭐 징동데이나 네. 뭐 이런 광군제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은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거기 할인 굉장히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MLB가 중국에서 저가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한국에서도 고가 브랜드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캐주얼에 좀 안착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중국 가격은 또 한국보다 약 20%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코로나 국면 지나면서 중국에서 한국사 제품이 갖는 이런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많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단적으로 화장품 이거 하나만 딱 들여다봐도 사실 이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그 전성기 시절 어마어마하게 화장품주들 잘 갔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국면 지나면서 그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한국산 제품들 중국에서 안 먹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커졌을 텐데 지금 보면 딱히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 일단 한국의 문화, 드라마나 영화, 아이돌, 이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제품의 구매력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사례로 MLB 같은 브랜드, 코로나 기간에서도 중국의 성장세는 아주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점, 이런 사례까지 기억을 해두신다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국면 속에 중국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코로나는 사실 이제 거의 다 물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거 하나 지나가니까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가 가니까 불황이 온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저희가 이렇게 잡아보게 된 건데 그래서 경기 침체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유통, 패션, 당연히 경기 침체라면은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도 유통, 패션 이쪽에 성장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뭐 연말만 해도 정말 소비재 시장이 아예 끝난 것처럼 소비재 파티 끝났다 네. 이렇게 했던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유통업계에서 들리는 1, 2월 소비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매 판매도 생각보다 아주 좋았고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제 1월 실적 발표한 거를 좀 들어보면 패션이나 화장품 그리고 이제 자파류의 이연 수요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자파류 중에서도 이제 여행 갈 때 사용하시는 뭐 캐리어라든지 뭐 스윙숫 이런 거가 실적이 좋았다고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 그 엽기적 부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객단가 자체가 백화점이 19년 대비해서 22년 3만 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도 정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 자체로 보면은 방어만 해줘도 괜찮은 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소비 급감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좀 기대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을 한국보다 빠르게 한 유럽의 경우 LVMH 실적을 보게 되면요. 세포라랑 이제 파리에 있는 르봉마르쉐 백화점에 백화점 매출에 외국인 유입세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한국에 대입을 해보면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이 많아지는 만큼 한국에서 소비를 하는 외국인도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명동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뭐 성수, 이태원, 압구정 이쪽에서 매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또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이야기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나왔죠. 경기 침체는 당연히 가는 거고 여기서 뭐 얕게 가볍게 끝나는지 굵게 아주 뭐 깊게 나타나게 될 건지 이런 우려감들이 너무 많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 패션 이거 과연 괜찮을까라는 우려감을 응당 저희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보복 소비 이후 파티는 끝났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 2월의 영업 환경이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특히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 화장품, 특히 휴가용 자파류 이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많이들 지금 공감하실 텐데 여행 가는 분들 진짜 많죠. 해가 바뀌면서부터 제 주변만 해도 사실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방어 정도만 해줘도 이미 훌륭한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많이 좀 반영되면서 소비 급감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이미 이쪽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행을 앞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하고 실제로 여행을 가는 것만큼 외국에서도 국내로 들어오는 비중,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세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까지도 기억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유통, 패션 섹터 이 투자 전략들을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패션 섹터 투자 전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유통, 패션 모두 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통에서는 GS 리테일, 패션에서는 F&F, 그리고 관심주로는 한세실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GS 리테일은 2023년에 신사업과 디지털 관련 비용을 전년 대비해서 한 15% 이상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F는 올해도 중국에서 200개 이상의 출점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미국의 유통, 의류 업체들의 수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모멘텀으로 좀 삼을 수 있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각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통에서는 GS 리테일, 그리고 패션에서는 F&F, 그리고 한세실업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GS 리테일 신사업 관련된 비용을 많이 좀 줄여나간다는 점, 그동안 쓰고 있었던 비용이 줄어들 테니까 이 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F&F의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 소비 이런 수혜 기대감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를 해주신 종목이 한세실업도 지금 있네요. 한세실업은 하반기 미국의 유통 의류업체 수주 기대감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S 리테일과 F&F, 한세실업 말씀해 주신 김에 요거 살짝 좀 차트 좀 보면서 가격적인 흐름도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GS 리테일부터 한번 살짝 볼까요? 네, GS 리테일 한번 차트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GS 리테일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 들어갈 만한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PER보다는 EPS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경상 수준 영업이익률이 한 4%에서 5%대를 되찾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뭐 30%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S 리테일을 짧은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조금 예. 길게 보시면 네, 넓게 처음에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올라와 있으면 짧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지만 넓게 보면 아직도 좀 많이 낮게 형성돼 있다라는 점. 자, 이번엔 F&F 차트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F&F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F도 시계열을 조금 길게 보면은 이렇게 예. V자로 계속 어떤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제 보통 10배에서 9배 정도를 하단으로 잡고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10배라는 근거는 의류주 평균입니다. 근데 사실 F&F가 이 전사 매출액에서 50%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외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배는 국내 의류밖에 안 되는데 아직 10배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F&F는 7배, 8배까지 봐도 충분히 성장 가능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F&F 나온 김에 간단히 좀 질문 드리겠는데 사실 F&F 홀딩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진짜 많이 내려왔다가 얼마 전에 한번 급등세를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F&F 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건 여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올라갔던 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서. 네, 그렇죠. 이제 F&F 홀딩스는 이제 F&F랑 같이 가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죠. 거래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F&F가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같이 가는 동행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세실업의 차트 흐름도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살펴보죠.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 괜찮네요. 네.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좀 더 남겨주실까요? 네, 이제 한세실업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은 고가 의류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 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근데 한세실업의 이제 고질적인 뭐 문제라고 한다면 저가 수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고 그리고 그 수주하는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조금 아쉽게 여겼었는데 지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고가 의류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영업이익률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으로도 미국 소매 판매 잘 늘어나고 있으니 이들이 위치해 있는 미국의 바이어들이 당연히 하반기 정도에는 수주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패션 섹터에 대해서 정말 오늘 총체적으로 살펴드렸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유통 패션 섹터 관심 있는 분들에게 요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 한마디만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재밌는 섹터들이 많지만 네. 유통 소비재도 저희가 굉장히 실생활에 다가가기 쉽고 투자 맞아요. 공부를 하기 재밌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관심을 잃지 않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통 패션 섹터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도움 말씀 주신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를 지나는 국면 속에 유통 패션 섹터의 성장 가능성 면밀히 좀 살펴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